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새 책임자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가운데 큰손 투자자들까지 집단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발 악재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고점까지 오르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도 이어졌습니다. 대낮 서울 관악산 인근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차례 둔기로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약 처방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오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는 등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과 다르게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아 토의 안건인 투표 없이 채택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정이 돼서야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13시간 넘게 조사받은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거듭날을 세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출석 전에도 백현동 사업에서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100번이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과 마주 앉은 조사실에선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인허가 등은 모두 박근혜 정부나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없었고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옛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전제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공약한 공영개발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 본부장 출신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 없이는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50m 옹벽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관여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청탁을 받고 고의로 사업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준 게 사건 본질이며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배임액으로 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앞세워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3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4차례 소환 가운데 가장 긴 조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이 대표의 답변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4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자신이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정치 검찰과 공작 수사를 앵무새처럼 읊었다며 파렴치하고 뻔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마당에 자신의 사명이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그렇게 민생을 살리기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맞춰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 관계자들과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일가와 처가에 대해선 어떤 압수수색도 못하던 검찰이 민주당 전직 9급 비서관에게는 가혹하게 이를 데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국면 전환용 정치 수사로 국민의 눈을 돌릴 수는 없다며 야당 탄압에만 골몰한다고 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가려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 등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책임자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청와대 대변인일 때 작성된 서면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전화 격려가 필요한 언론인으로 한 일간지 사장을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동정이나 정부 시책 기사를 부각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 관련 보도를 비롯해 대변인실에서 기획해 신문에 실린 기사들도 정리됐습니다. 좌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받은 신문사 사장과 보수 성향 신문 간부들도 격려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이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는 문제 보도로 분류해 관리했습니다. KBS 사장이 교체된 뒤 부사장 인선을 평가하고 인사 때 배려가 필요한 직원을 추리는 등 방송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 보도라는 표현에 대해선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지켜봐야 할 보도라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언론 장악 시도 우려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뒤틀린 방송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계적 균형은 갖춰야 되고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된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언론 자유와 방종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10여 년 전 방송 장악 전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 보도, 불편한 보도를 하면 공산당 언론으로 보는 편가르기 언론과는 민주주의 공론장인 언론을 위협하고 결국 민주주의 기반도 흔들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진이 이 후보자 임명 전부터 줄줄이 해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과 배우자의 증여세 탄료 의혹 등 다른 쟁점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 여야 모두 오늘 치러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총력전을 벼르고 있지만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뒤 이 후보자 측은 일방적 가해는 없었고 1학년 때 당사자 사이에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해 왔는데요. YTN은 학폭 의혹을 처음 폭로한 교사 외에 복수의 다른 교사들을 어렵게 만나 구체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2학년이 돼서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술서엔 한 글자도 오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YTN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교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의혹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2011년 아들이 1학년이던 당시 친구 한 명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당사자 사이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도 지난 6월 해당 진술서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쓴 게 아니고 피해 시점과도 간격이 있었다면서 언론에 공개 입장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화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YTN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교사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믿고 찾았던 상담 교사는 이 후보자 입장문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 주장처럼 화해해서 1학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면 왜 여러 명의 피해 학생이 2학년 때 자신을 찾아왔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2학년 때 찾아와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그 순간, 그 포인트, 그 순간에는 얘네들은 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은 분명한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으로 직접 써내려간 진술서에는 한마디 거짓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필체의 뉘앙스와 정서적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어요. 순식간에 썼어요. 몇 분 만에. 한 글자도 오해가 없습니다. 거기. 다른 선생님들의 증언 역시 비슷한 취지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리포트의 형식으로 엄청 익명성을 보장해달라고 사정하며 학교에 고지했어요.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들을 찾아간 뒤 도와달라고 말했단 겁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한 교사들은 이 정도 가해 행위를 한 이 후보자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에요. YTN은 당시 진술서에 등장하는 다른 피해 학생들도 접촉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여전히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김승효 하나고재단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하나고 교사들은 학부모와 이사장의 간단한 통화라도 부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여기에 김 전 이사장은 기자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아들이 전학 갈 위기에 놓인 지난 2012년 5월 무렵 김승효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까 시험은 여기서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통화일 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당시 하나고 교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건 갑 중에 갑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 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뒤늦게 입을 연 당시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다른 교사도 이 후보자와 김 전 이사장의 전화 통화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사장과 아주 간단한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학폭 상황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는 겁니다. 또 학교 문제를 두고 이사장과 논의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습자의 신분차에 의해 지원과 처벌에 구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 나눌 때는 그때 상황이 달라요. 이런 가운데 김 전 이사장과의 과거 친분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전 입장문을 통해 하나고 관계자 중 면식이 있었던 인사는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김 전 이사장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과 만난 김 전 이사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시절 이 후보자를 알지 못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전후로 친분을 맺었다는 겁니다. 기자 시절에는 몰랐지. 그땐 정치부전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8년부터 취임을 했잖아. 그러면 7년에 선거에 이 사람을 쫓아다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한 게 내 옆에 앉은 대통령이 된 다음인지 되기 전인지는 모르겠어.
당시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인연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990년대 국회 출입기자 시절 재정경제위원회를 담당하면서 김 전 이사장을 취재원으로 만나 인사를 나눴다면서 시간이 오래돼 김 전 이사장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이륙해 1박 4일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부터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오후 메릴랜드주 켄타키 산막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휴가 중에도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개 문건이 채택됩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안보 경제 협력이 세 나라의 파트너십으로 새롭게 천명될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리 주요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상이 이번에 채택할 문건은 모두 2가지.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로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원칙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경제 규범과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도 담깁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담아낼 공동 성명입니다.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 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 공고화한다는 의미라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미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한미일 관계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된 건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군사적 의미에서 동맹을 맺는 건 아닙니다. 3국 협력체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비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삼각 안보 협력체일 뿐 집단 안보 동맹으로까지 나가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문제 토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 절차 투표 없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안보리 회의 시작과 함께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고 2011년 탈북한 김일혁 씨는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증언한 뒤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번진 가운데 큰손 투자자들까지 집단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제2의 리먼 사태는 없다며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중릉국제신탁 본사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회사에 목돈을 맡겼다가 이자는커녕 원금마저 떼일 처지에 몰린 투자자들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본사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배치된 경찰차와 겹겹이 두른 철제 펜스, 삼엄한 경비 속에 추가 시위는 없었습니다. 이 업체가 만기 지급을 미룬 상품 규모는 3,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4조 원에 달합니다. 컨트리 가든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위기의 도미노가 금융시장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밑엔 중릉신탁의 대주주이자 180조 원 넘는 자산을 굴리는 중주그룹의 자금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간엔 부실 규모가 무려 640조 원, 돈을 물린 큰손들이 700만 명에 달한다는 말까지 나돕니다. 중주그룹이 내부 회의에서 유동성 위기를 인정하고 부채 정리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这些问题是阶段性的，随着市场调整机制逐步发挥作用，房企的风险有望逐步得到化解。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 리먼 사태와 달리 순차적 조정을 거쳐 충격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부동산 거품 붕괴 자체나 자금 증발까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에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환율은 장중 연고점까지 오르고 주가는 변동성이 커졌는데 금융당국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원화값은 뚝 떨어졌습니다. 내림세의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1,34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석 달 만에 2,500선을 내줬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9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기까지 번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 이런 것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악재에 미국 긴축 기조까지 길어진다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작년에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열악한 상황.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시장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미중 변수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낮에 서울 관악산 인근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인적이 드문 곳을 노렸는데 수차례 둔기로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산 자락에 있는 공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 한쪽에 이어진 야산 등산로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거친 비탈길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공원 내에서도 인적이 드문 이 부근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쪽이요, 저쪽. 둘레길인데 그 좀 애지거든. 근데 그쪽이 좀 선뜻해. 혼자 다니기. 범행 현장에서 A씨가 붙잡힌 건 대낮인 정오쯤이었습니다. 이곳 둘레길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바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중태입니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남성 A씨는 피해 여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건지 피해자를 강제로 범행 장소로 끌고 간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건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의료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신질환 여부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할 때 일시 허용된 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의 약 처방이 관련 사각지대 아래 오남용되는 실태에 대해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남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손쉽게 대리 처방받는 등의 황당한 사례들을 고발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뒤 법제화 전 시범 운영 석 달째로 접어든 비대면 진료. 복지부 지침을 보면 오진과 부작용,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병원 재진 환자만 가능합니다. 약 배송도 마찬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섬, 벽지에 사는 환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초진인 환자가 탈모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료받는 거라 비대면 자체가 지침 위반인데다 재진이어도 화상 진료가 원칙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곧장 전화가 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 3개월 처방이 좀 될까요? 3개월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1개월만 필요해서요. 1개월이요? 예. 1개월 처방해 드릴게요. 필요하다는 약을 그대로 처방해 주는데 걸린 시간은 단 34초. 초진인지 아닌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지침 위반입니다. 퀵서비스로 전달된 약 배송 과정, 역시 규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탈모약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처방하고 또 배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약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 호르몬제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 비대증 등 부작용이 심한 에이즈 예방약처럼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약도 제한 없이 처방됐습니다. 고삐 풀린 잘못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른 홍보 문구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마치 시범 사업 도중에는 약 배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지를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지침 위반이 자신들 탓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시범 사업안 자체가 초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적절한 처방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는 채로 시행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서울시 약사회에서 파악한 지침 위반 사례만 77건에 달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5월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조직쟁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신고 시각을 넘겨가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17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임대인들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고의로 보증금을 가로챈 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 씨의 부부 측도 첫 공판에서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무슬림 일부가 성당과 교인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벌였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모독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체포된 시위대는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옥상에 올라간 남성들이 연장을 휘둘러 십자가가 새겨진 건물을 부숩니다. 거리로 꺼낸 가구와 성당 곳곳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중동부에 있는 자라날라시에서 카톨릭 신자 2명이 코란을 찍고 모욕했다며 무슬림들이 폭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의 공포탄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군 병력까지 투입돼 모두 129명이 건거됐습니다. ਜਿਹੜੀ ਪੰਜਾਬ ਪੁਲਿਸ ਆ ਉਹ ਮੁਸਲਮਾਨ ਨਹੀਂ ਮੁਸਲਮਾਨ ਹੋਵੇ ਤੇ ਦੂਜਾ ਜਿਹੜਾ ਗੁਸਤਾਖੇ ਰਸੂਲ ਆ ਉਹਦੀ ਸਾਈਡ ਲੈ ਕੇ ਸਾਡੇ ਬੰਦੇ ਦੀਆਂ ਧੋਨਾ ਲਾਉਂਦੇ ਆ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고 성당 17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तो बाहर शोर होना शुरू हो गया कि रैली आ गई लोग घरों को आग लगा रहे हैं। तो जैसे हम लोग घरों को बाहर निकले उन्होंने पकड़ के तो सारे घर को पेट्रोल छिड़क के आग लगा दी। 파키스탄에는 이슬람과 성직자를 모욕한 죄가 인정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고 전에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The cases which have emerged, so-called blasphemy, pertaining to blasphemy laws, most of the 100% of those cases were false. 당국은 사태 진정을 위해 일주일 동안 학교와 사무실에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이슬람을 모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혐의를 받는 카톨릭 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독살하려고 한 러시아인 4명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국은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과 범죄연구소 요원으로 일하거나 이들 기관과 협력해서 나발리 독살 시도에 가담한 4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러시아 국민의 인권 침해에도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린다며 지난 2020년 나발리 암살 시도는 러시아의 인권 멸시를 대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검찰은 오늘 새벽 0시까지 13시간여 동안 마라톤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도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백현동 사업으로 단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재차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펼쳐질 수 있는 체포동의안 전국을 놓고 당내에선 우려하는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 소환 조사에 나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선언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 영장 청구를 계기로
당 내홍이 다시 분출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8월이나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때 검찰이 영장을 칠 경우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른바 이탈표가 대거 나오며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잠시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정하자고 여당에도 제안했지만 별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저희의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과 계속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은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검찰 출석 모습을 일제히 비판하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2019년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습니다. 야당 대표가 검찰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아닌 정책을 말하는 모습을 원한다면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혁신안 수용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고조되며 이 대표 리더십이 또 한 번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가지 문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출국 전 브리핑에서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졌지만 3국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 기반이 취약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 공고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정상을 처음 초청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외교 현장에서 세 나라의 정상은 바쁜 일정을 소화할 텐데요. 대중국 투자 규제와 오염수 같은 예민한 현안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국제회의가 아닌 장소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첫 번째 외국 정상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찾은 이후 15년 만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는 살아있는 외교 역사의 현장입니다. 1943년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루스벨트 대통령과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논의했고 1959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후르쇼프 소련 서기장이 냉전 이후 첫 미소회담을 열고 군사대결 지향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외교의 현장 한가운데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3국 정상은 격식 없는 오찬을 나누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후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어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하루 동안 안보와 경제협력,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심을 끌었던 대중국 투자 규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민감한 사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 유출 문제와 국제규범 체계 정립 등 경제 현안은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부친상 발인을 마치자마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의 강행군 속에서 이번엔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재하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고 위험한 물품이 있다고 생각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폭언, 폭행 시 중단할 수 있게 했으며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게 했는데 이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교원단체들이 이와 관련해서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와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논평에서 이번 고시가 생활 지도권을 명시해 수업방해 학생을 제지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총은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고시를 넘어 아동학대 면책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반년가량 앞두고 화장실 시설 담당 공무원들에게 준비를 잘했다며 상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를 촉발한 기반시설 담당자와 공사업체 관계자도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새만금 야영장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영국 대표단. 더러운 화장실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first is the sanitation. We were concerned that the toilets weren't being cleaned frequently enough. There wasn't soap in there and it wasn't safe and there was rubbish building up as well. 다른 참가자들은 물론 외신도 화장실 위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불만이 속출하자 한덕수 총리는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에겐 누구에게 시킬 생각하지 말고 직접 청소하라는 특명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회 7달 전에 화장실 담당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 공무원 2명인데 이유로는 분뇨 처리 기반 조성에 공이 있다였습니다. 화장실 시설 준비를 잘해서 상을 준다는 겁니다. 탐방로와 쉼터 등 기반 시설 조성에 이바지했다며 다른 부안군 공무원 2명도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대회 메인 건물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조성 담당자였습니다. 480억 예산을 들여놓고도 대회 전 준공을 못해서 비판을 받았던 시설입니다. 이 밖에 기반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2명도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원활히 진행했고 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잘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의 미비였는데요. 기반시설 책임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이 기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도 적절했었는지 좀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포상 잔치를 벌였지만 위생에 투입된 예산은 쥐꼬리였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개최를 목전에 두고 올해 3번에 걸쳐 152억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화장실과 샤워장 등에 쓴 비용은 2,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위생관리 같은 기본 준비는 제대로 안 한 채 조직 운영과 이벤트 같은 행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8월 1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새 책임자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며 언론 장악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정치권은 생전에 고인이 추구한 국민 통합과 화합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지난 11일 허가 없이 모 방송사의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열리는 징계위에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 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교육부는 2010년 당시 최 전 총장이 학교 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괴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곳곳에 상흔이 남았죠. 경남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육지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호구에 줄지어 정박한 배들이 마치 무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정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하천 등에서 밀려온 쓰레기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돼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뤄집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집게차 작업하기 좋게요. 작업 시작 1시간여 만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힘듭니다.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합심해서 공동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를 덮치면서 어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 바다가 지금 쓰레기 덤입니다. 덤이고 이 육상에서 지금 각종 쓰레기와 나무 가지 등 갈대 이 내려가지고 사실 조업을 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거제시가 280톤, 창원시가 84톤을 수거하는 등 경남 지역에서는 일주일 사이 해양 쓰레기 460여 톤을 치웠습니다. 경남의 각 시군은 육지에서 쓰레기가 더 밀려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연일 덥고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도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